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계몽편 지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편이니까요. 맨 처음 수편이 있었고요. 그다음 천편 다음에 세 번째 지편이고 그 지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로 지편 강의는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의 지편의 내용은요. 오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행에 관한 내용인데 음양 오행 학설 중에 오행설 중 오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 중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전체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일단 오행에 관한 개념 설명과 그 다음 오행에 의한 상생지도라고 해서 오행에 서로 관계되는 그 기본 1차적인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극지리라고 해서 그 오행에는 상생을 하고 쌍극을 하는, 다른 게 아니고 요 각각 이 오행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두 요소들이 상이니까, 상생의 상이니까 둘이서 맞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서로 이제 상대적인 관계론에서 서로 관계를 할 때 서로 생해주는 관계와 서로 극해주는 관계가 있다. 이러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제 생하고 극하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 일반적으로 운명 철학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합시다. 그러다 보면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 이제 고전을 읽고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운명 철학적으로 이제 빠지다 보면 좀 허황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미신적인 측면이 있다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아니면 속에 숨어 있는 그대로를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오행에 관한 부분과 상생에 관한 부분, 상극에 관한 부분, 실제 여기 나오는 5가지 오행을 구성하고 있는 금, 목, 수, 화, 토라고 있죠. 이 5가지의 이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잘 이해만 하실 것 같으면 그 다음 상생법과 상극법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 한 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오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행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행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늘,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상, 자,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금, 목, 수, 화, 토라고 하는 요 5가지의 개념, 오행의 개념입니다. 요걸 쇠, 나무, 물, 불, 흙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 목, 수, 화, 토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요 금, 목, 수, 화, 토가는 제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제천, 그죠? 하늘에 있다. 있을 제자 하늘죠.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어서는 위오성, 오성이 되고요. 자, 오성이니까 또 성자는 별성이죠. 5개의 별이란 겁니다. 하늘에 있으면 5개의 별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태양계에 있는 저 행성들의 그 위성들, 행성들에 대한 이름을 전부 다 실제는 이제 우리 보면 달력에 일주일이 있듯이 중에 5가지 요소가죠. 아까 이야기했던 금, 목, 수, 화, 토,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 이렇게 5가지의 별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자, 그림이죠. 지도가 아니고, 자,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쪽이 이제 수죠, 수. 자, 수.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금이죠, 금. 그 다음에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 요 조그만 것은 달이고요. 달이니까 달월이죠, 지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게 화성이 있고요, 화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멀리 있는 것은 천해명 해서 청왕성, 해왕성, 명왕성이죠. 그래서 이 명왕성이, 너무너무 분열되고, 멀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고 해서 태양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또 넣자라는 그 의견도 만만치 않죠. 아무튼 이제 천해명 해가지고, 여기까지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요 5개 하고
여기 목성이고 토성이죠. 요 5개의 별을 오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태양계에서는 전체의 모든 행성들이 태양의 영향을 받지만은, 지구도 달도 모두 그 영향을 받지만은, 또 그 다음으로 지구는 가까이에 있는 수성, 금성, 화성, 토성, 목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그리고 여기서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저 멀리 별들, 우리 28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28수부터 더 확장하면 요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에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에 살고 있는 요 생명들, 특히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사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과 요 세계 천지 삼재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바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 오행이 바로 하늘에 특히 가까이에 있는 태양과 달, 일과 요 날 일자죠. 태양과 달을 제외한 오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은 가까이 있는 것들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금목수화토나 하늘에 있어서는 오성이 되고, 오성이라 하고 해도 되고요, 오성이 되고, 그 재지죠. 땅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행이 된답니다. 아니면 오행이라 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5가지 금목수화토 아니면 목화토금수 이렇게 부르던 요 5가지가 하늘에는 오성이고 땅에 있어서는 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행의 이런 이제 명명법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오행이 된다. 이름을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동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죠. 금, 목, 그죠? 금, 목, 토, 그다음 금, 목, 수, 화, 토에서 수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은 이위, 기요, 기. 요 기는 그릇기자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위라는 것들 좀 설명합니다. 자, 금은 요 이위가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금은 그릇이 되고, 목으로서 나중에 궁이니까 집이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 곡생이니까 곡식이, 곡식이죠, 곡식. 그죠? 자, 곡식이 나중에 생겨났다. 어디서? 땅에서 생겨났어. 곡식이 나서, 땅에서 나서, 나중에 수와 화를 취해갖고, 수와 화의 기운을 취해갖고, 나중에 음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해석할 것 같으면, 자, 실제 이제 여기 문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제가 색깔을 위에 남아있는 두 문장이죠. 위에 있는 여기까지 두 문장을 다시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맨 먼저 나와 있는 게, 금은 이위기라고 했죠. 근데 이제 한문 문장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위라는 것이, 따로 이나 위가 각각의 그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붙어서 나올 때는, 뭐뭐라고 한다, 자, 뭐뭐로 삼는다, 여긴다, 말한다, 여러 가지 설명이 됩니다. 요게 이위가. 하다못해 뭐뭐이다, 뭐뭐라고 한다, 뭐뭐로 말한다, 뭐뭐로 생각한다, 요 이위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실제 한글 고결이 지금 그거 되어 있는데, 좀 막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이렇게 되죠. 금, 이위, 기 하면,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금을 기라고 여긴다, 생각한다, 말한다, 이런 뜻이 되지만은, 실제 뭐냐면, 이게 이와 금이 도치가 돼서 있을 것 같으면, 도치가 되다 볼 것 같으면, 금으로서 그릇을 만들고, 아니면 그릇이 되고,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를 전치사로 볼 것 같으면, 자, 보통 보면, 한문 문장 중에 이위 용법이 있는데, 이하고 A, 위, B 하면, A로서 B로 삼는다, A를 가지고 B로 여긴다, 뭐 만든다, 여러 가지 뜻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예요. 자, 그래서, 금으로서, 걔는 금입니다. 쇠가 아니고 금입니다. 금으로서, 그릇이 되고, 그릇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해석을 보면 금은 그릇을 만들고, 그냥 요 2위 자체에서 만들다 보다는 뭐라고 여긴다 뭐라고 생각하는 뜻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목이 위궁도 이 목 위궁 그러면 목으로서, 자, 오행의 목기 목으로서 집을 만든다. 아니면 쇠로서 그릇을 만들고 금으로서 그릇을 만들고 목으로서 나무라고 하든 나무로서 집을 만든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참 잘 만들죠. 그렇지만 고대 중국이라든지 여기 나왔던 사상, 오행 사상이 나왔을 때는 그 중국의 서북쪽, 북방 쪽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땅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굴집을 많이 짓, 요동이라고 해서 굴집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실제 나무를 가지고 짓는 집들은 큰 고관 대작들이 아니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이라든지 흙집이죠. 지금도 저기 중국의 섬서성부터 시작해서 서북쪽으로 갈 것 같으면요, 그 언덕이라든지 그거 산을 깎아가지고 일부러 굴을 만들어서 굴집이 많습니다. 그것을 요동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나무로서 집을 짓는다. 그 나무를 만들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자, 아무튼 자, 다시 해석할 것 같으면 쉽게 할 것 같으면 금은 자 그릇을 만들고 이렇게죠. 그 다음에 목은 집을 만든다. 자, 그래서 금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서 집을 만든다. 아무렇게 쉽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 숟가락, 젓가락부터 해서 밥그릇, 뭐 여러 가지 밥그릇이라니까, 그죠? 밥그릇도 실제 먼저 쇠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만든다는데 그 그릇이 과연 밥그릇일까? 그렇게 생각해봐, 식기일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있었죠, 그죠? 곡생, 토하고 곡생. 야, 곡은 여기서 곡식이죠, 그죠? 곡식은 토에서 나와, 흙에서 나와 해도 되죠. 어디로부터 해서 쓰죠. 취한다는 거예요. 자, 취해서 수와 화를 취해서, 숫기와 화기를 취해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화식을 해도 밥을 짓더라도, 그죠? 불하고 물이 있어야 되듯이.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라든지 곡식들은 물과 물 기운과 불 기운이 있죠. 싹을 틔우려면 온도부터 해서 그 열기죠. 열기가 있고 수분이 있어야 싹을 틔우고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취, 수와 위 음식이니까 음식이 된다. 수와 화 기운을 취해서 가지고서 음식이 된다. 그죠? 음식을 만든다 해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그런 즉, 여기는 이제 그런 즉, 그걸 하기 때문에, 자, 범인은 이제 여기서 무력 범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일용지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물건, 그죠? 그런 물건들은 전부 다 오행을 통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 오행지물, 오행의 물건이죠. 오행을 가지고 만드는 물건, 오행의 물건이 무비하면 아닌 게 없다. 아닌 게 없다. 일방적으로 오행의 물건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모두 우리가 오행의 어떤 요소라든지, 오행의 그런 기운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상생활,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목화토금수, 금목수화토가 금은 쇠고, 목은 나무고, 그리고 토는 흙이고, 물은 일반 물이고, 그죠?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고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학생들한테, 어린 학동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오행의 상생상극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건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이왕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오행에 있는 목화토금수의 그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문해자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은 덮어 씌워진 것이니 땅의 덮개를 뚫고 나오는 것, 목은. 그래서 싹틀철, 쌍날철이라고 하죠. 일단 풀초. 두 개면 풀초죠. 두 개면 이제 풀초고. 자, 그러니까 쌍날철자 아래에 뿌리가 난 것이다. 그래서 요 위에 이 뿌리고 요 위에 있는 것이 나무란 것이죠. 근데 요거는 지금 해서체고요. 해서체고.
실제로 각골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각골문에서는 이렇게 쓰여져가 있죠. 그래서 중심을 아래쪽에 뿌리고 위에는 이제 싹이 돋아난 모습, 그 땅과 위 세계를 두 세계를 이어준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화는 불타오르는 것이 염이죠. 불꽃염 해갖고 불꽃염자를 써서 위에 있는 불자를 형상화한 것이고 때는 여름이다. 이 추나추동에 배당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토는 토하는 거다. 토해내는 거다. 그래서 전기를 머금기도 하고 토하기도 해서 물건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 이것이 토하는 것이다. 금은 금기시키는 것으로. 실제 이제 금기시킨다는 이야기는 쇠를 가지고 뭐 만드는 사람들은 최상 부위에 있는 권력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금은 금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기가 처음 일어나서 만물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 말은 함부로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자라든지 하여튼 생명 현상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생금 해갖고 토가 금을 낳고 글자에 토가 들어가 있다. 여기 흑토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자 옆에 요 양점은 흙을 파서 흙을 팠기 때문에 흙이 양쪽으로 파여 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절을 금은 가을이라 한다. 그 다음에 수는 글자가 이제 샘물이 합쳐져 흐르고 양쪽에서 물이 와서 합쳐져 흐른다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거 요거는 양의 기운이 미미하게 있음을 상징한 것으로 시절로는 겨울에 해당한다. 근데 목화토금수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목은 좀 지워버릴까요?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여름 합자고 자 토는 중앙에 있는 기운이고요. 금은 가을이죠. 가을이고 그 다음에 수는 겨울에 시간적으로 배당을 시켜놨습니다. 자연 현상을 가지고 글자와 좀 맞물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설문여자에서도 설명을 요거는 나무고 불이고 흙이고 쇠고 물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건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글자 형상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거는 글자 중심에 글자 자체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 목화토금수, 아까 금목수화토의 요 5가지 오행의 그 개념, 그 요소가 우리가 동양 사상이라는 그 철학적 사유체계로서의 오행의 의미로 볼 것 같으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목은 목화토금수 요 5개 중에 살아있는 생명 자체는 목밖에 없습니다. 목이 생명이고 나머지는 생명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생명이 자라게끔 어떤 바탕이 된다든지 배경이 된다든지 요인 아니면 다른 도움이 되는 구성물질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생명성을 갖고 있는 것은 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성을 지닌 존재가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이제 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만 좀 인식을 해주시고 그래서 자 이것을 철학적 개념 여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목화토금수의 개념을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수학을 계산하듯이 숫자로서 표현해 놓은 것이 천간지지거든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 하늘의 기운이 천과 땅의 기운이 천간지지로 표현해 놨는데 실제 천간지지는 갑을병정무기 경신이 갑을병정무기 경신인계죠. 그리고 땅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 해가지고 또 12개 중에 목에 해당한 것은 천간은 갑이고 지지는 인묘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복잡한 것 같아도 실제. 자, 그래서 화는 불어나는 것이 우리 불화를 하자 제가 이야기하자면 불어나는 겁니다. 분열, 발산, 팽창 이런 게 전부 다 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발산을 추구하는 게 화다. 화의 성정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정이라든지 사후는 전부 다 분열과 발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또 사주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디 사주를 보러 가더라도 사주의 화에 해당하는 병정 무기가 과도하게 3개 이상이 딱 들어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죠. 명예욕이라든지 허영이라든지 자꾸 어떤 자기 기반도 없으면서 일만 자꾸 벌리려는 성질 또 그리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성격이 난폭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화의 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불어나는 겁니다. 원래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자, 꽃을 볼 것 같으면 꽃은 나무 자체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그죠? 갑자기 전혀 성질이 다른 게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fire, 불이라고 하는 성정들도 원래 없다가 다른 불이 되게끔 하는 매개와 만나게 되면 갑자기 없는 게 생기잖아요. 그냥 그게 불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토는 앞에서도 설명에 토하라고 그랬죠. 토. 근데 땅의 흙은 흙 자체 자기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흙은 뭐 오로지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을 받아야 되는 거고, 누군가 와서 땅을 오염시키면 오염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나무에 있던 과일에 씨가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보호하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은 흙일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것 같으면 거두어 품고, 또 흙은 보면 이제 중앙에 있는 위치적으로 조정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어떤 재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겁니다. 토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기, 진술, 충리에 해당되고요. 금은 쇠금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이 금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쇠는 우리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철기 시대, 그 과거 옛날 시대에도 실제 땅에 있는 쇠는 아무나 누구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통제를 하고 그것도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처럼 자연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큰 기운과 권력을 갖고 있는 기운이 금기거든요. 그래서 금기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끼나 칼이나 모든 게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반대 경우는 뭡니까?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장신구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금은 나머지 것들을 모아갖고 다른 성능들을 모아서 또 다른 존재로 재탄생시키게 하는 그런 원동력도 되지만은 직접적인 참여하는 요소입니다. 구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자, 물이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물이다. 이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실제 모든 걸 이 5가지의 기운 중에서 시작점은 수입니다. 수.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든지 사람이나 나무들 모든 물에서 와서 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죽어서 물이 되는 겁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목, 화, 토, 금도 물의 다른 형태예요. 다른 형태.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하다 보면 결국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1차적인 거고, 그 물에서 나서 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체에 물이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과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돌아가고 돌아가지만은 물도 물 나름대로 각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어떤 요소를 주면 물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물의 성정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번 만들어진 그 물은 자기의 성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가장 고집도 세고, 또 물은 또 뭡니까? 세상에 빈 곳이라든지 없는 곳에 또 몰래 숨어 들어가는 간사함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고집을 부리면서도.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기운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임계, 자축이 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으로 진보해 봅시다. 아무튼 여기 금목, 수화, 토, 목화, 토, 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자, 그래서 요 오행 5가지가 고는 굳다, 견고하다로 뜻이면 부사로 쓰면 이제 본디 그럽니다. 본래. 왜냐면 이 고자가 오래됐다는 게 아니고 요 고자 자체가 이거예요. 자, 여기 나온 열십은 여러분들 열십은 고대 각골문 때는 열십을 이렇게 썼거든요. 열십이 요거였어요. 자, 열십이 뭐냐면 가지에 순이 맺히는 것. 그래서 요걸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인데 순이 곧 열이고 열이 곧 십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 날짜를 헤아릴 때도 열을 그러죠. 열을이란 말은 열었다는 뜻이에요. 열었다지만은 숫자로는 열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와서는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요 열십자 자체는 생명이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맨 먼저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구는 탄생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단지 옛날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부족이나 생명이나의 본원초, 시원처, 맨 먼저 생기기 시작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곳이란 거기 때문에 본디, 본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뿌리잖아요, 근본. 그래서 우리가 조선 말고 고조선이란 말은 조선의 시작의 조선이란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옛날 조선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옛고자의 예란 말은 시작을 이야기한다. 단순하게 시간적 오래됐다, 옛날이란 뜻이 아니고. 그래서 본디, 본래, 부사로 쓰이면 유상생지도, 상생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행에는 서로 상생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다 더 이 오행뿐만 아니고 다른 이론까지도 봐야 되는데, 실제 뭐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무곡이 태극이고 태극이 나중에 무곡이 태극이고 태극이 유곡이 돼가지고 나중에 음양 오행으로 다 각각 분화되고 나뉜다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실제 보면 하나의 기, 생명체, 사람이면 요 자체를 조그만 물방울이라 해도 되고 사람이라 해도 됩니다.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단순하게 어느 오행 5가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그 5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 거예요.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더라도 천간지지해가 하다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도 있지만 5가지가 다 있는 사람, 아니면 3가지만 모이는 사람, 2가지만 모이는 사람, 또 보면 그 안에 보다 많이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소 중에 본원이 있고, 본래 그 사람의 주체가 되는 기운이 있고, 그걸 주기라고 그래요.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환경적이나 아니면 떠받쳐주는 객기가 있어요. 거의 주객론이라고 그래요. 주객론. 기운 중에 주기가 있고 객기가 있어요. 객기. 주기가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이제 본원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주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 주 기운이 있으면 나머지 4개, 주 기운과 나머지 4개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그 다음 정신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서로 관계에서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것을 이제 상생지도라고 합니다. 상생. 2개의 관계 중에 생그라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이제 날생이라고 하죠. 날생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나타라고 합니다. 나타. 자, 그래서 이 오행과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를. 자, 그러면 금생수. 자, 금은 수를 낳고, 사람들 그랬어요. 자, 금이 수를 낳으면 사주팔자에서는 뭐냐면 금은 부모고 수는 자식이라 그래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죠? 왜 낳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생명을 낳는 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게 부모의 자리고 요거는 또 자식의 입장이라고. 그래서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목을 낳고 수생목, 목생화, 목은 화를 낳고 화생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는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금은 목의 할아버지 조부모가 되겠네. 그죠? 조부모가 되겠네. 요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 고손자, 현손자 그래 되겠네. 그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근데 일부러 이제 그거는 운명 철학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또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자연철학도 자연철학이지만은 아주 논리적인 그런 이론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나중에 또 금이 다시 돌아가지고 금부, 요 부는 복이라 아니고 요 두 개 이제 복이라고 읽고 부라고도 읽는데 복이라고 읽으면 회복하다는 거예요. 회복하다는 거고 부는 부사로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금이 다시 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생지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고전책을 읽는다든지 다양한 사상 서적을 읽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운다는 게 보다는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행의 상생 서로 상은 하나가 아니고 둘과의 관계거든요. 둘과의 관계. 자, 그러니까 금과 수와의 관계고 수와 목과의 관계고 목과 화와의 관계고 화와 토와 금 나중에 금과 수예요. 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
자, 서로 생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금이 수를 낳았다 그랬죠. 자, 요거는 부모가 되는 거고, 요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운명철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자, 그러면 금이 수를 낳았으면, 자, 수가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생이라 했대. 서로 산다고. 그 여기는 산다고 해야 되니까 낳았다고. 서로 낳았으면 금에 의해서 수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난 거. 그럼 뭐가 좋다는 거? 서로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가 좋으면 이 사람들의 살이 할 것 같으면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마 대를 이었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꼭 사람의 관계에만 적용을 시켜야 되냔 말이야. 그죠? 그렇다 보면 다양한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고 있고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다가 이걸 다 대입하고 동일한 법칙의 논리로서 공정하게 이해가 되어야만 이게 그냥 우주론이라든지 하나의 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에만 접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만 접목을 시키면. 왜 자꾸 사람이라든지 고기만 접목시키다 보면 금방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시키기는 편하죠. 그죠? 금이 물을 낳고, 물이 목을 낳고, 물이 나무를 낳고,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흙을 낳고, 불이 흙을 낳다니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나무가 불을 낳는데, 산에 산불이 나면, 불이 나면, 불이 홀라당 다 태워 먹으니까 나중에 재가 돼가 흙이 된다. 이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다가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상생, 서로가 다 좋다는 거예요. 서로가 왜 좋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는 없다는 거죠. 운명 철학에서 왜 좋냐는 거죠. 왜 금이 목을 낳았는데 왜 좋냐. 그 사람들이 대를 이었으니까 다 좋다는 건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아도 안 낳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혼자만 좋아해야 되겠네. 그럼 이런 자연의 섭리를 이제 어긋나는 일이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행의 상생이 바로 이런 건데 이 오행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궁하다 이거야. 끝이 없다는 거야. 다음이 없다 이거.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그죠? 궁자 무궁무진할 때 궁자는 뭐 달궁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끝이 없다. 끝이 없어서 이가 끝이 그죠? 자, 인용이니까 사람들이 끝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용함에 불갈언이라. 불갈. 요 갈자도 다할갈자죠. 그죠? 다할갈. 다함이 없다. 사람이 사용함에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법리 법칙을 알아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이야기 했던 것은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그림을 하나 봅시다. 아무튼 오행의 5가지는 외워야 된다. 5가지 외워야 됩니다. 뭐가 중심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화토금수.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 천간지지에 나오는 그 순서가 있죠. 갑을병정. 자, 갑을병정 무기 병신 임계 나오죠. 천간에 보면 갑을이 목이고 병정이 화고 무기가 토고 병신이 금이고 임계가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순서적으로 목, 화, 토, 금, 수예요. 자, 순서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자, 이런 정도는 외워둬야 됩니다. 그냥 글자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글자를 배움으로써 고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사유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데 외워야죠. 그죠? 의심 없이.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예요. 목, 화, 토, 금, 수. 그러니까 앞에서 논리가 그거잖아요.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금부터 시작합시다. 금생수. 자, 금생수.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았다.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자, 금목수화토 하든지, 목화토금수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화토금수가 편해요. 목화토금수가. 그래서 목화토금수 서로 생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생하는 관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생하는 관계인데 목과 화 둘만 보고 그 다음에 화와 토 둘만 보고 요 딱 각각 둘만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목이 화를 낳는데 화는 목을 낳을 수 없는지 굳이 사람의 입장에만 놓지 말라. 그 사람의 입장에 자꾸
사람이라든지 그런 관계, 다른 뭐냐면 요 생이란 나타라고 하는 여기서 함정에 빠지니까 생자가 날생자라고 해갖고 나타라고 하는 아니면 생기다라고 하는 그냥 이 함정에 글자의 함정에 딱 우리말로 하는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생자가. 근데 나중에 이제 고전을 읽고 이 한 글자죠. 이 진짜 이 음양오행도 지금부터 한 2502년 학설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 2000 몇백 년 전의 학설 아닙니까? 그죠? 그 단순하게 생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참 이야기하지만은 요 자체는 방향성의 진행 방향성의 방향성.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나다와 나아가다 있잖아요. 나아가다 할 때 날생이라 나 그냥 나타예요. 나 전부 다 소리가 나가 나잖아요. 나. 요 나은 거는 나아가다. 갇힌 곳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다. 그 진행성,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목은 자기가 어디로 가느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화기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화기 쪽으로. 화는 토 쪽으로, 토는 금 쪽으로, 금은 수 쪽으로, 수는 목 쪽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자꾸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뭐, 금은 쇠고, 수는 물이다. 여기다 자연에 있는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이다 그대로 놔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성정의 특성을 공부를 하고, 화에 대한 특성, 다 각각의 특성을 공부를 해야만 그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죠.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해갖고 애우기만 애웠어요. 그래서 계속 물고 돌고 도는 거예요. 이 논리는 다른 게 아니고 낮에는 해가 떠서 밤에는 달이 뜨고 해와 달이 그냥 계속 낮과 밤이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요 5가지의 진행 방향성의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근데 근데 순서기 때문에 왜 순서를 정하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나무든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물건, 숨도 못 쉬는 물건이든 그릇이든 컵이든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하나의 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적든 어떻든 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기라고 하는 건데 그 기체 안에 그 전체 몸통 안에는 무엇이든 다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옛날에 제가 한참 사주를 보고 다닐 때 사주를 보니까 여러분들 사주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마다 화의 성정이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주에 화가 없는가? 불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그럼 불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신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은 전부 다 음양오행의 5가지 기운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지만은 사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요소 중에 거기 없다는 것은 작용을 안 하고 쉬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몸속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없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컴퓨터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100% 다 가동되진 않잖아요. 어떤 역할을 할 때는 다른 것은 쉬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어폰 헤드폰 신 잭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거 이어폰 헤드폰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잭은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처럼 갖춰져 있지만은 쓰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갖추고 있는 것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부족하고 잘못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마다 이 모든 기운은 이 우주론의 모든 생명이든 생명이 없든 어떤 기의 형태로 물건으로 만들어지고 하나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서로 그 안에서 어떤 생명 현상이라든지 나아가야 될 진행 방향이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수에서 목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5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를 볼 것 같으면 낮과 밤 이 2가지 방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낮에서는 밤으로, 밤에는 낮으로. 그렇죠? 1년이 12달이면 그 12달 순서대로 가는 거고 사시사철, 추나추동 4계절이면 4계절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 여름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적도에 가다 보면 겨울이 없잖아요. 그죠? 시간은 됐는데 겨울의 성정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12월 24일이에요. 그 북반구 다르고 남반구 다르죠. 그런데 북반구 남반구 없이 적도에도 그 기독교 국가들은 크리스마스 날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외부적의 변화적이나 환경 요인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본 자체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자, 아무튼 생하는 거는 나타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아가다,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꼬리에 물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흐트러지면 생법이 아니란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법이 아니란. 왜 목이 화를 내느냐? 그 나무를 칩시다. 나무가 자라가지고 줄기도 맺고 이파리도 활짝한데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자기 몸이 없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을 이제 화에도 배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꽃이 크고 작고이지만 꽃에 대한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나무가 피는 거는 꽃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꽃이 돼가지고 나중에 땅에 영양을 받아가서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고, 열매가 돼서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핵만 간직한 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고 생법이란 것은 화가 살도록 목이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목이 살기 위해서 나무가 더 영화롭고 사람이 더 영화롭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꽃이 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꽃이 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기운을 꽃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 화의 성정 중에 보통 이제 출세, 명예, 성공 그런 것도 전부 다 자기 몸을 벗어나서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분산, 발산, 확장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의 성정,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목의 성정인데,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결과가 없으면 그 나무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핀다는 거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명예를 갖는다는 거는 전부 다 화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 아무튼 사람 사는 것도 실제 운명 철학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다 결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생이란 것은 그 다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서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꽃의 입장에서도 나무가 열심히 살아서 뒷바라지보다는 화의 기운을 몰아주든지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화라는 존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거고, 또 목 또한 희망, 다음 단계로 가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쉽게 사람에다 표현할 것 같으면, 아니 나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싶은데 만약에 불임이 돼서 자식을 못 낳는다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칠 것 같으면. 나무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열심히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마침 주위 환경이 공사를 한다든지 누군가 와서 땅에 이상한 것을 오염되는 나무를 죽게 만드는 다른 약품이나 기름 것을 뿌려버리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을 죽이게 하는 것은 다른 외부적 요인이지, 목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간섭하면 안 돼요. 목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게 생법이에요. 그래서 목과 화가 서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생하는 법이다, 상생의 법이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일반 오행학설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고 있는데, 오행설은 자연의 모든 현상이 목화 토금수, 금목수화토 등 오행의 법칙에 의해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는 자연의 생장 소멸 체계의 이론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동양에서는 누누이 생장 소멸이라고 해요. 태어나서 자라서 나중에 없어진다. 그래야만 죽어서 없어져야만 또 나중에 또 다시금 태어나고 자라고 없어지고 계속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우주론이에요. 그게 변화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체계 이론이에요. 이 오행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한 상생의 법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서로 그런 순서를 정해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나중에 죽고, 1년에 사시사철이 오고, 1년에 12달이 오고, 이 전부 다 순서대로 가야지, 하나를 삐끗하면, 하나의 개념 자체가 체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오행설은 음양설과 더불어서,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렀어. 추연이란 사람, 제나라 학자죠. 추연이란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이론 체계로 재정립돼요.
동량하게 각 분야의 기본 사유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뭐 미신이라 하죠. 특히 이제 한의학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음식을 갖고도 아직도 음양오행, 뭐 허준의 동의보감 전부 그 보면 그 이치를 설명할 때는 우리 전통의학이나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전통 문화를 설명할 때는 오행의 학설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행의 대표적인 법칙 체계가 이제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각각 인접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인접되어 있는 것은 생하고 하나를 건너서는 극한다는 상생론과 쌍극론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접되어 있기는 바로 다음에 인접되어 있는 것은 생해준다. 근데 여기 태어나게 만들고 낫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성, 진행 방향을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물꼬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봄에 여름에 가물으면 가을 겨울이 돼버려. 비가 오지 않으면 가을 겨울은 당연히 가물어 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제 순서대로 모든 것이 행해져야만 다음에 오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 거지. 여름에 태풍이 나고 물 날라고 해갖고 온 밭이든 과수원이든 다 떨어져 버리면 가을에 수확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제대로 돼야만 다음 시작점도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이론을 예전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아까 상서, 나중에는 이제 서경이라 불리죠. 상서 홍본편에 보면 이제 오행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째 가물이, 이 본문을 보면 이거 배웠죠. 1활수, 2활화, 3활목, 4활금, 5활토 해가지고 쭉쭉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수의 성정을, 수는 윤하고, 화는 염상이고, 목은 곡직이고, 금은 종역이고, 토는 토고, 나중에 이제 가색이라 한다 하면서 또 윤하는 나중에 짜고, 염상은 쓰고, 쓸고자, 곡직은 요 시다, 신산자, 그 다음에 종역은 뭐, 신자, 그 다음에 매울 신자죠. 그 다음에 가색은 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물이고, 둘째가 불이고, 셋째가 나무고, 넷째가 쇠며, 다섯째가 흙이다 해놨죠. 그죠? 자, 여기서는 다 이게, 아까 말하는 오행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수, 화, 목, 금, 토죠. 여기는 수생, 화, 화생, 목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오행의 순서를 제대로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 물이고, 둘째가 불이고, 셋째가 나무고, 넷째가 쇠이며, 다섯째가 흙이다. 이 다섯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타오르며, 나무는 휘거나 곧은 것이고, 쇠는 구부릴 수 있으며, 토는 곡식을 생산한다. 아래로 흐르는 물은 짠맛을 내고,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 타오르는 불은 쓴맛을 내고, 쓸고자예요. 휘어지거나 곧은 나무는 목은 신맛을 내고, 마음대로 구부러지는 쇠는 금은 매울 맛을 내고, 매울 진짜, 곡식을 생산, 흙은 단맛을 낸다. 달감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풀어놨지만은, 요 자체가 하나의 체계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상서 홍범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만들어진 게 벌써 수천 년까지 2000년은 되는데, 서경이 지어진 지가 얼마예요, 그죠? 공자 때라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2500년 아닙니까? 2500년 뒤인데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자, 아무튼 이 오행을 수화, 목금토, 아니면 목화토금, 목금, 금목, 수화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오행들이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요소. 이 생활뿐만 아니고 옛날에 이야기할 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5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사는 생활에도 그렇더라. 매당시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화, 목금토를 가지고 오행을 만들었다는 것이 옛날 기록에 여기 있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생하는 법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남아있는 게 극하는 법입니다. 극법. 오행이 역시 또 역자죠. 상극질이, 상극의 이치가 있는데, 상극의 이치가 뭐냐면,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그 다음에 다시 토부극수한테 토가 다시 간다. 여기 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꾸 그가 이긴다 그러는데 뭘 자꾸 여기 한자에는 거기 맞아요. 아니 뭐 극한다 하는데 극한다 해도 상관없지만 이기는 게 뭐냐, 그지? 뭐 이기면 중요한 거는 토는 수를 이기면 그러면 수는 토한테 졌네요. 그죠? 그럼 왜 자꾸
수는 토한테 지고 화는 수한테 지고, 수는 토한테 지고 화는 수한테 지고 금은 화한테 지고 이런 표현을 안 쓰냔 말이에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에 무슨 승부의 세계에서 누가 죽이고 누가 죽고 때리고 맞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극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자체를 학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 철학을 하는 그 분야에, 저도 뭐 옛날에 그쪽에 좀 눈길을 돌렸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전애들은 바대로 하다 보니 연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뭐랄까, 미신적인 요소,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요소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다시 이제 토국수 되는 이러한 이치들이 자, 여기 잡을 조자죠? 상극의 권리, 권세, 막 그래 되는 거죠. 그죠? 권리의 권세를 잡아. 여기 보면, 상극이니까 해석을 할 때는 서로 이기는 권세를 잡아서 잡을 줬거든요. 서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토가 수를 서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생법에도 둘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쌍극이니까. 근데 토극수 하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토는 수를 극해요. 목적이 수가 되니까. 그럼 이기는 거는 토밖에 못 이겨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해석을 할 줄 모르고 법을 볼 줄 몰라요. 어쨌든 그 상극의 권세, 권리, 권세를 잡아서 능이 잘 쓰고 있다는 거죠. 능이 잘 쓰고 상생지물, 서로 생하는 물건을, 서로 그 상생하는 물건을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극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서로 능용이나 잘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생의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시자 인지공이다. 사람의 인지공, 사람의 공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공로다. 이게 뭔 귀신 신할까 없는 소리냐. 그래서 자,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제가 또 그림을 아까 갖고 오기 때문에 극법. 생법은 아까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이래 한다고 그랬죠. 자꾸 계속 나가는 방향에서 순환 논리예요. 순환 논리. 물고 물리는 순환 논리예요. 가는 건데. 극이란 게 이제 뭐냐. 자, 이긴다는 게 아니고, 극이란 것은 이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 극은, 우리 보면, 공자님은 극기 복례란 말 쓰잖아요.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쓰기인데, 극이란 것은, 현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목의 입장에서 내가 이쪽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관계만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주백론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세론, 그 다음에 운수론을 다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워야만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런 목과 화라는 관계만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이란 상태가 되면 무조건 화가 생기는 게 아니란 겁니다.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애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면 무조건 돈이 생기고 뭘 하면 무조건 다 생기잖아. 학교만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고등학교만 가면 무조건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을 가면 무조건 취직을 하게 되냐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냐고요.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도. 모든 게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든지 두 번째, 왜냐면 기세가 작든지 능력이 안 되는 두 번째, 외부에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게 외부적으로 막고 있을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자, 막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은 순환의 원리에 따라 다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애이든 극이든 서로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쉽게 이야기해놨죠. 이 서로 인접해, 아까 맨 구절에 서로 인접해 있는 것은 생의 관계가 있고, 한 달이 건너면 극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극의 관계. 자, 극의 관계가 있는데, 극의 관계도 무조건 요 위치에 이래 있다고 해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 전제가 있어요. 기본적, 내가 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극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도록 내가 보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칠 것 같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조건 극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극이 한다는 거는 뭐냐면, 요 극이는 이길 극인데, 이긴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화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갈 수 없으니까, 적어도 요 갈 수 없는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넘봐야 된다는 거 이야기예요. 넘봐야 된다. 근데 무조건 관계에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목의 기운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의 기운이 약하면 다음 단계 생도 못하고 극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관계로만 이야기하고, 관계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 다음을 이해하려면 기세론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기세론. 자, 그러니까 목의 요 힘이 셀 때, 기가 셀 때, 세기가 셀 때, 기의 세기가 강할 때와 기의 약할 때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관계론이에요. 관계론. 자, 그래서 생할 때와 한 다리 건너는 그냥 극하는 건데, 자, 내가 생할 수 없는 관계라든지 생할 수 없는 관계가 무조건 내가 기세가 약해서 생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너무 강해서도 생할 수 없는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서 그 다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왜 있느냐 하냐. 그래서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 관계. 그 다음 단계로. 근데 목하고 사람들이 이거 나무고 흙이라 이거. 나무하고 흙에, 순수한 나무와 순수한 흙은 싸우면 안 돼요. 흙이 순수해버리면요, 나무는 자랄 수 없는, 나무 자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흙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수한 물 있죠? 정류수. 정류수 먹고 살아요? 정류수를 그냥 물로 마시면 무슨 영양소가 있습니까? 영양학적으로. 그러니까 목하고 흙하고는 기본적으로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서로 관계로 싸우려고. 그래서 원래 생법에 의해서 이래 진행하는 관계가 놓여져 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든지 정상적이지 못해요. 너무 약하든지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정상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더라도 건너뛸 여력이 있어야만 내가 요 토에다가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목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내가 하려고 해도 보세요. 그래서 서로 물리는 거예요. 자,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에서, 자, 다시금 목에서 토를 극한다, 이기려고 하는데, 아니, 이 금이 내보다 더 강해. 근데 토에서 생해주는데 여기 나를 죽이랄 것 같으면 요 금기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인체하고도 마찬가지고, 오장육부도 전부 다 해당할 수 있는, 전부 다 배당을 시켜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생상극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세론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론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거예요. 그냥 있다, 소개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오행의 상극의 이치가 있는데, 이 상극 이치가 이거, 이치라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관계뿐이에요. 자,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목극 토. 이런 관계에 있다 뿐이에요. 관계. 그래서 상생의 법과, 자, 맨 처음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러한 생의 관계와, 그 다음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의 관계가 서로 이중적인 고리 사슬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생법과 극법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생과 극은 전제가 있어요. 왜 이런 법칙이 생기느냐? 보다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진행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 방향성은 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초리도 치고 성격도 고쳐주고, 또 어떤 때는 당근과 채찍이죠. 용돈도 줘보고 뭐 해보고 하듯이. 근데 무조건 극이라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때리고 패고 죽여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느냐. 자식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알든 모르든 사람한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생의 생과 상극의 극은 운명 철학의 논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법과 극법은 보다 발전적인 다음 스텝, 그리고 최후의 목표, 최종의 목표에 가기 위한 시스템적인 체계, 방법 이론일 뿐이에요. 각각의 두 개의 관계론에서 어떻게 해야만 보다 더 나은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 조건을 많이 썼죠. 생법이 가는 순서, 극이 가는 순서. 요거에서만 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것도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벌써 1시간 훌쩍 가버렸는데. 실제 느긋하게 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다음 동몽선습이라든지 다른 데도 곧 나옵니다. 그때 조금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오행 상생법과 상극법이죠. 특히 상극 다음에 자, 그에 이어서 자, 이, 기, 상극치, 상극의 권세, 서로 이기는 권세를 잡아서 자, 그 상생의 물건, 잡아서 상생의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곧 사람의 공이다. 인지공이다. 시인지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지편 마지막이었죠. 크게. 적어도 목화토금수 하든지 금수, 목화토금수 외워야 됩니다. 그래, 머릿속에 요거만 나눠놓으면 목화토금수 관계, 순서만 나눠놓으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 건너서, 하나를 건너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그래서 쌍이란 건, 상생할 때, 서로란 건 서로가 좋아야 되는 거고, 쌍극이죠. 서로가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 패고 때리고 이기는 게 아니고, 좋은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 상황을 벗어나는 것.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이제 누군가 와서 니는 쌍극의 관계니까 너는 나한테 맞아야 돼. 나 쌍극의 관계니까 내가 힘을 못 써. 이런 이야기는 무식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살다 오면서 생기게 되는 무심코 주어들은 그러한 운명철학, 명리적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행법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편까지 했습니다. 지편까지 했고요. 다음 편 이제 물편이죠. 그러면 그냥 물편하고 나중에 천지 인편이죠. 물편 인편은 그렇게 어려운 어떤 다른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무쪼록 계몽편 열심히 학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나중에 다 마치고 나면 전체 본문 내용을 한번 그냥 읽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